삼국지연이 본 부분에 들어가면 지난 편에 나간중이가 유비한테 거짓 전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거기 있지도 않았었는데 거기 갔다가 황건적을 뭘 어떻게 하고 갑자기 익주에 있었던 애를 유주에 데리고 와서 아이 우리 황족 이러면서 인정도 해주고 막 그런 짓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진짜 전쟁을 딱 띄워넣어요. 진짜 오리지널 군대고 오리지널 장군이 들어와요. 여기서 황보숭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우리가 삼국지를 다른 형태로 봐서 그렇지 황보숭이라는 장수가 큰 활약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1차 황건의 난은 거의 10개월 동안에 가는 그 난 거의 종식시킨 게 황보숭 장군에 가까워요. 슬그머니 진짜 얘기를 해서 이제 앞서 있었던 유비의 전사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황보숭과 주주는 황건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황건족이 싸움에 불리하자 장사로 들어갔대요. 장사로 도망간 거야. 나간 중에 이 부분에 나오는 전투가 황건의 장수 파제가 있었던 장사 쪽에 있었던 전투예요. 이때 나라군은 세 방향에서 황건의 난을 진압을 했는데 1군은 좌중량장 황보숭 장군이 여기서 낙양이에요. 연주하고 예주로 이렇게 갖고 들어가거든요. 황보숭이 이렇게 진군을 시키고 그 다음에 2군은 북중량장 노식이 여기서부터 기주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기주 쪽에서 일어났으니까 황건의 본군은 기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진군을 하고 그 다음에 우중량장 주준이 형주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군을 세 방향으로 진군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1, 2, 3군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좌우 북 중량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진압군이 출정했어요. 황건난이 3월에 거병하려고 했었는데 제자 하나가 관아에 고별을 해서 황제가 죽이고 2월에 난을 뜨거라 하고 장각이 일으키는데 처음에는 황건이 잘 싸웠어요. 이때 기세가 탔어요. 황건군에 있었던 장만성이라고 하는 당시에 황건한테는 장군이었겠죠. 남양태수 저공을 살해하고 4월에는 형주방명으로 출전했던 주준이 파제한테 격파를 당해 같은 달 연암태수 조겸의 군대가 황건군한테 격파되고 그 다음에 광양군에서 유주자사 유훈과 광양태수 유희가 살해돼요. 그러니까 3, 4월에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막 태수가 죽어나가고 황건한테 이제 격파당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백성 출신의 쌍놈이다 보니 그러니까 약자가 이기기를 바라는 변태라서 좀 더 힘껏 싸워주기를 원하는데 역사는 안 그랬어요. 이 기록이 5월 달에 황건이 기세가 꺾여요. 기세가 꺾이는 전투를 지금 나간중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 4월 달에는 황건이 이기고 있다가 지금 나오는 이 전투, 삼국지연에 나왔던 이 전투로 인해서 황건난이 확 죽어버릴 정도로 이제 기세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장사로 들어간 황건군이 숲에 영체를 세웠대요. 숲에다 영체 세우니까 당대 명장 황보숭, 이민족이랑 죽어라고 잘 싸웠던 황보숭 좀 너무했어요. 이 황보숭 장군도. 이 황보숭 장군이랑 주준이 회의를 하는데 딱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화공각이다. 이런 딱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화공을 했는데 크게 성공하고 하염이 하늘로 막 치솟고 적의 무리는 놀라고 당황해서 말에 안장도 놓지 못하고 도망가고 사람은 갑옷도 잊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꺾이거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규군한테 이기고 있던 황건군이 정규군이 이기는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져요. 나간중이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 4월에 주준을 격파했던 황건의 파제군이 5월 달에 지금 이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5월 달부터 이게 기세가 꺾이고 남양태수 진일이 6월 달에 저공을 살해한 장만성의 목을 잘라요. 그때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정규군 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건의 난을 한나라의 멸망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초반에 2개월 정도 바싹 했다가 그다음부터 연작으로 계속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군대여서 황건은. 기주 지역으로 갔던 북중량양 노식은 큰 싸움에서 이기지를 않고요. 조금씩 여기 황건에 본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량, 장복, 그 장각 전부 다 이쪽에 기주 쪽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쭉 이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하듯이 저쪽으로 쭉 본군 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포위 압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노식은 그러니까 한 방에 큰 싸움을 했던 게 아니라 작은 승리를 계속 해가면서 천천히 큰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비가 계속 이 당시에 등장하면서 없었던 전투에 막 참여한 것처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야. 실질적인 전사들을 노식하고 같이 있으면은 만들기가 힘들었거든. 이렇게 조금씩 이기고 가고 있었으니까. 정규군이 반전에 성공을 하죠. 황보숭이 이제 파제를 죽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수의 목을 잘랐던 장만성이도 이제 죽고 이러니까 이 역사적인 것들을 유비의 전사 안에다 이제 딱 해요. 그리고 이 전투의 문제의 인물이죠. 유비에게 라이벌이라고 하는 조조.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조조는 유비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유비의 라이벌로 조조를 많이 보시니까 저는 어쨌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조조를 나르시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이는 있어도 라이벌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조조는. 조조는 이 당시에 연주
주주는 이쪽으로 계속 형주 쪽으로 내려가고요. 이제 이 싸움 이후에 그다음에 황보승은 여기서 왔다가 이쪽으로 거쳐서 여기서 8월에 연주에 장정, 그러니까 장정에서 황건이 갖고 있었던 동군을 격파하고 그다음에 기주 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10월 달에 광종현에서 이제 봉군 장량을 이겨요. 그때 이제 장각은 병사했다 그랬잖아요. 먼저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장각의 그걸 끄집어내서 장각의 목을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죠. 목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이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낙양에서 출발해서 예주로 이렇게 찍고 연주로 찍고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황건의 본당을 이제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화곡량에서 이제 장보를 죽이면서 이제 황건과의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영제는 이를 기념하는 연호를 이제 만들죠. 중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평원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나간중은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덕의 유비하고 다른 희대 악역을 이제 조조로 등장을 아주 멋있게 시켜줘요. 여기서 이제 황건 파제를 죽였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날이 밝도록 적군을 죽이니 장량과 장보가 패잔병을 이끌고 길을 뚫어 달아났대요. 그리고 앞서 기록에서 보면 장량은 노식이 가두리 양식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포위해서 막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보도 그 당시에 기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나간중은 역시 뻥쟁이에요. 아무튼 없었던 게 글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그때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나는데 모두 붉은 길을 들고 가까이 다가와서 가는 길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황보승이랑 주준이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제 탁 하고 멋있게 이제 등장한 거야. 이제 붉은 길을 딱 들고. 그러니까 선두의 선 장수가 키가 7척이요 가르난 눈에 긴 수염이고 벼슬은 기도이고 패국 초연 사람으로 성은 조요, 이름은 조이며 자는 맹덕이었다. 조조의 아버지는 조승인데 본래의 성은 하우시였다. 여기서 이제 조조가 이제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조조의 아버지가 하우시였다는 설과 아니라는 설이 있는데 저는 하우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설 쪽을 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조조는 하우돈하고 사돈이 되거든요. 조비가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하우돈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청하공주랑 하우돈의 아들 하우무랑 결혼을 시키거든. 이렇게 되면 사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동동본 집안끼리 결혼하는 건 안 돼요. 한나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하우돈의 숙부가 조숭이라고 나와요. 조조의 아버지. 그러니까 족보가 꼬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된다니까. 그 시대에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 얘기 드리지만 진수의 삼국지는 이것도 제가 믿을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유들이 자꾸 있어서예요. 왜냐면 이 하우씨가 한나라가 그 건국하고 나서 그 당시에 건국 공신인데 하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하우영이라는 사람이 유방보다 한 20년을 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가 유방의 혈선들이 이어져 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하우라고 하는 게 갖고 있으면 좋은 거지. 나중에 조조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황제가 되잖아요. 초짜 황간의 자식만 가지고는 불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문각색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당시에 한나라 때 동성병동 결혼 자체를 못했어요. 하면 안 됐어요. 북의 혈통에 의한 동성병동의 결혼은 사촌 간의 결혼은 중국에서 신화시대 요 지금 하상 넘어가던 주예요. 이게 BC 1100년이라고 주나라 시대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이 한나라는 유학의 국가예요. 제가 계속 그래서 한나라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한족이랑 유학을 자꾸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족이랑 유학은 한나라에서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통성이라니까. 근데 그 유학의 지배 모델이 됐던 한나라에서는 동성혼의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촌 간의 결혼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명나라에서 이제 한족이랑 유학을 되게 또 강하게 막 하거든. 그때 이제 대명률이를 뭐 만들어갖고 저걸 해요. 근데 우리는 고려조 이후부터 느슨한 형태로 혈족 중에서 친척 간에 결혼을 했었거든.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명나라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 이래서 조선은 역시 오랑캐다라고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족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손주 때에서 결혼을 하겠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결혼을 하거든요. 하우돈의 그 아들이랑 조조의 딸이. 그러니까 하우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수의 삼국지나 아니면 그 뒤에서 하우씨라고 봐요. 당장에 하우돈의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우돈도 삼국지연의에서 뭐 성봉에서 막 싸우는 맹장 같은 그런 역할이지 실제로는 되게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장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후방 안정화를 시킨다거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장수예요. 하우돈의 일화에서 보면 스승을 욕하는 자를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조조의 딸이랑 어떻게 하우돈의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어? 그러면은 하우돈이 그걸 인정을 했겠냐고. 만약에 조조가 하우시였다라고 하면 그 유학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는 거지. 주나라 때부터 안 됐다니까. 근데 계속 하우시였을 거라고 기록을 해요. 하우시였으면 이거예요. 건국하면서 한나라를 안정시켰던 하우용의 자손이 되니까 정당성을 갖는다의 개념이지만,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당성을 만들어 놓고 조조의 딸이랑 충간에 있는 하우돈이랑 결혼을 시킨다고, 하우돈 아들이랑 이렇게 되면은 진짜 족보가 꼬이는 거고, 그거는 조조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다른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개족보라고. 근데 어쨌든 하우시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느슨한 관계 혈족 간의 결혼도 고려조에 있었거든. 근데 조선에서 그걸 했다고 당장의 명나라의 대명률에 의거하여 진짜 저 조선인들 봐라, 저 완전 개족보다, 쟤네들은 역시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근데 이게 맞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친구처럼 뭐 지냈다, 아니면 뭐 가족처럼 지냈다, 이런 것들이 조조의 기록에 있으니까 뭐 하우시였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조가 하우시였을 거다라는 건 역사 세탁이고, 그래서 나는 삼국지를 쓴 진수의 삼국지도 믿지 못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조조의 딸이랑 하우돈의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는 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냥 넘어가지. 근데 쟤네들 조조는 역시 개족보다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없잖아. 없었잖아, 지금까지 역사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얘기했던 대로 어린 나이 때는 무례배들을 모아서 마을에 있는 그 기반 도시에서 무례배들을 모아갖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조조가 기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대략 조조가 한 30세 정도였대요. 근데 기도이가 녹봉이 대략 한 2천석을 받는 직위였는데, 이 정도 2천석을 받는 직이면 어느 정도냐면 태수예요. 그게 대략 녹봉을 한 2천석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이가 절대 낮은 게 아니죠. 아까 전에 북좌 그 뭐 우중령장에서 나갔잖아요. 뭐 노식이랑 저기 황보승이랑 그 다음에 주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중령장이랑 같은 급에 있는 군대에서의 레벨이에요. 30대에 기도이를 했어, 조조는. 근데 나간중이는 삼국지연이 이전 장에서 유비를 얘기했잖아요. 그 대략 28세의 유비는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었던 노숙의 문화에서 수학한지만 백수였다.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조는 다이아몬드 수조를 타고 나서 이 뒤에서 이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중상시 조등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조씨로 하였다. 아까 하우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얘기 드렸죠. 물론 이제 하우시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데서 하우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당시에 유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리타분했는지를 상상해 보면 그런 개족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유학의 반대적인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상시 조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황건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되게 높은 직이라고, 황제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직이라고. 그래서 중상시들이 문제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서 저는 황건이 일어났을 때 마원이 목 뺄 때 걔는 거열을 하고 중상시였던 봉석은 기록에서 사라지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냐, 그냥 뭐 몇천 명 중에 한 명으로 죽이기에는 중상시라는 직책이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황건의 난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동은 그 중에서도, 그러한 직위를 가진 저 황간 무리 중에서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예요. 어느 정도 레전드냐면 23대 순제 때부터 27대 황제가 영제라 그랬죠. 바로 이 앞전에 있는 황제 26대 황제까지 30년 동안 모신 황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가장 큰 적인 십상시를 그냥 업어 키웠다 할 정도였어.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상시가 이병으로 입대했을 때 포스타 정도 되는 황간이 조등이었어요. 조조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것만 있으면 그냥 또 저거 하겠지만 26대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앞전에 당고해금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황간 편에서 양기라고 하는 적이 있었죠. 황후를 2명이나 배출했던 양씨 가문에서 대장군에 올랐다. 아버지도 대장군, 나도 대장군인 그 양기가 황제를 막 독살해서 죽이고 했던 그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 양기. 여동생 1은 태우가 되어 있고 여동생 2는 황후가 되어 있는데, 그 여동생 1과 여동생 2가 죽는 바람에 권력에서 밀려날까봐 여자 좋아하는 황제 한 번 더 엮으려고 여자 한 명 바쳤다
했다가 예쁜애 저 양씨 가문으로 해갖고 바쳤다가 그 엄마 죽이려다 못 죽여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던 양귀, 그 양귀를 이제 황간과 힘을 합쳐서 저 양귀의 세력들을 뿌리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의 황간이에요. 그 양귀 세력을 몰아내면서 그 황제를 세웠던 그 중에 한 명이 조등이었어요. 이 일로 조등이 자기한테 대를 이을 양자를 집안에 드리는 거를 허락받아요. 황제한테. 그래서 드린 게 조승, 그러니까 조조의 아버지였던 조승이었어요. 조등이라는 황간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당고해화 사건 때. 그러니까 1차 당고해화 사건은 이제 가두었던 거고 2차 당고해화 때 사람들 많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황간들이 열받아서 그 두무랑 멋짜고 찌짜고 해갖고 그 2차 당고해화가 있었을 때 황간들이 진짜 작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유학자들 다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국에 있는 유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조등이 나서서 저 황간들한테 경고를 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니네 이러다 다 죽는다고. 쟤네들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래 하냐고. 그래서 황간들이 뒤로 한 발 물러나면서 주동자급만 잡아서 죽인 게 그 인원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조등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간이나 황제 편에 붙어 있었던 애들한테도 영향력이 조등은 대단했어요. 왜냐면 지네들 실질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조정을 해준 덕분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거잖아. 얘네들 정말 다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네들이 더 안 나가고 거기서 막아준 거잖아, 조등이. 그리고 청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 드렸던 조등의 영향력은 청류나 탕류나 황제까지도 그 권한이 엄청났다니까. 얘기했잖아. 조조는 삼성의 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케네디가의 정치적인 아우라 후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조조가 그려 딱 그 다이아몬드 수저가 그 수저인 거예요. 조등이라는 딱 그 황간 하나가 청류도 탕류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한 발 물러나게 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일들을 후대 유학자들은 기록하지 않죠. 어떤 일이 대충 있었는데 황제가 양자를 드리는 거를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뭉뚱그려 버렸죠. 현대학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면 당고의 그 화가 있었던 걸 중간에서 중지하고 조정을 해서 최대한 황간 입장에선 더 나가지 않게 막았던 사람이고 청류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으로 막아줬던 사람이 조등인 거예요. 이 개념이. 근데 그냥 이렇게 뭉텅거리고 퉁쳐버리지. 왜냐면 저 시대의 황간은 무조건 나빠야 되니까. 후대를 기록하는 유학자들이 지들 시대의 황간들이 나대지 않고 짜져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기록해놓고 그냥 끝낸 거예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형태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유학자들 진짜. 저는 진짜 일부의 유학자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정말 다수의 유학자들이 저따위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다수의 유학자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아주 소수의 유학자 정도만 존경할 수 있다의 개념이에요. 황간은 나빠야 되니까 저런 일을 했던 황간들이 다 사라져 있어. 조등은 나중에 그러니까 조비가 황제가 되면서 그 위에 때까지 올라가서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황간 출신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이라도 그걸 얘기를 안 하지 유학자들은. 아무튼 조승이 이런 조조를 낳고 조조는 어릴 때 아만이라고 불립니다. 아무튼 조조한테도 뭐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냥을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권모술수가 있고 응기응변이 느렸대요. 조조에게 숙부가 있었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시 그 숙부라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아요. 숙부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튼 그 하오씨로 추측을 하는데 하오씨로 추측을 하면 하오돈의 아버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조조 측에서 좀 윤색되어 있는 기록인 것 같아. 이 기록 전체가 다. 근데 이제 나간중인 여기서 이제 조조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좀 해줘야 유비의 라이벌로 나쁜 놈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이제 다 깔아주는 거야. 조조가 너무 빈둥거리는 것을 보고 일찍이 그를 마땅찮게 느렸던 뿌라는 자가 이제 조승에게 말을 하니 조승이 조조를 꾸짖었대요. 조조는 빈둥거리지 않았어요. 빈둥거릴 시간이 없어서 조조는 무리를 지어서 무렵의 활동을 하면서 건달짓 하면서 우두머리 역할로 하고 사고 정말 많이 치고 다녔거든. 아무튼 조조가 뿌의 마음이 상했나봐. 내가 막 빈둥거린다고 뿌가 이제 아빠한테 일렀다는 얘기잖아. 조조가 이제 그것 때문에 혼도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뿌가 만나자마자 이제 땅바닥에 거꾸로져서 중풍 온 것처럼 막 이러면서 몸을 바지를 벌벌 떨면서 이랬대요. 그 숙부가 놀라서 아버지
에게 이 사실을 막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조가 이제 아버지가 딱 오니까 이제 아닌데요? 별일 없는데요? 이랬대요. 조승이 뭔 일이냐고 이제 조조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 저 숙부는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절 나쁘게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조승이 그 숙부의 말을 앞으로는 듣지 않게 되어서 조조가 멋대로 방탕하게 놀았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깔아주는 거야. 얘가 이제 머리가 거짓말하는 쪽으로 잘 돌아간다. 나간중이가 원래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그 거짓이나 위트를 가지고 골탕 먹이는 스토리의 원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저런 식의. 그중 교연이라는 사람도 저 후한 말에 꽤나 평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저 양기가 아까 얘기드렸던 그 시대의 양기가 득세할 때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그 당시에 진짜 유학자다운 유학자들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교연이 조조에 대해서 인물평을 해주거든. 그래서 잘 평을 해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조를 다시 봤대요. 조조가 그 당시에 워낙에 악평이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막 무리들 모아갖고 무리의 리더로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이 교연이라는 사람이 예주 출신이에요. 조조의 고향인 예주. 그러니까 지역 아무튼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까 그 교연이라는 사람이 천하가 장차 어지러운 것인데 세상을 바로잡을 인재가 아니면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능히 그것을 평화하게 할 사람이 그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조조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조조한테 그런 면이 어떤 부분이 있기는 했나. 어쨌든 조조는 천재가는 천재가야. 교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조조에 대한 평이 좋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허소라고 하는 사람을 이 교연이 소개를 시켜주고 그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또 남양의 하옹이 조조를 보고 말하건대 한나라가 장차 막아내는데 천하를 평화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서 있었대요. 이런 얘기를 전주에 깔면서 이 다음에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허소 얘기죠. 그러니까 연암의 호소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조조가 가서 그를 만나서 묻기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그 어렸을 때는 무례배 활동을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겁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소가. 그래서 대답 안 했더니 조조가 또 묻더니 그 호소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대는 평안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신하요. 이게 능신이죠.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에선 강교한 영웅이 될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간웅이죠. 그리고 조조는 평탄한 세상에 능신, 어지러운 세상에 간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조조가 이제 크게 기뻐했대요. 이게 조조가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간중한테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는 거냐면 한번 봐요. 이제 교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좋은 얘기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치세의 영웅, 난세의 간웅 이 얘기 딱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삼국시를 쓰던 그 시대는 어땠냐고. 이 조조라고 하는 거의 천년 전에 있던 그 삼국시에 조조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냐고. 역사가 스포 당했잖아. 지금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저 당시에는 선택지가 있었는지 몰라. 근데 삼국지를 만들고 있을 나간중 때는 선택지가 없잖아. 난세만 남아있어. 치세는 없어. 선택지가 아니야 그건. 그러면 무조건 난세 아니겠어요? 너는 간웅이다라는 거잖아. 조조의 정체성을 먼저 밝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좋은 평가 다 떨리고 얘는 저 시대의 간웅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딱 귀결돼 버리잖아요. 이게 나간중한테 말리는 거라니까. 저때 저걸 보고 조조가 기뻐했을까? 뭐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 호속의 얘기를 모르지. 뭐 조조 같았으면 기뻐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저에게는 저거 다 뻥. 야 어쨌든 조조는 간웅이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허소라는 사람이 인물평이 꽤 정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광산가라고 뭐를 얘기하는데 평생 난리 피해 다니다가 객지에서 풍토병에 죽어요. 40대. 아무튼 그래요. 나이 20살에 효령가에 급제하여 랑이 되었고 벼슬 이름이에요. 랑이 이제 초급관 정도 얘기했잖아. 그 중앙군의 무관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장교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개성여기들이지만 이 시대에는 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효령가 자체가 없고 효렴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효렴이라는 게 뭐냐? 효자의 청렴하면 간직의 청거를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조조랑 지금 이 두 단어가 효렴, 효자에다가 청렴한 게 조조랑 어울려요. 그 당시에 조조는 무례배였다 그랬잖아요. 어린 날 계속. 그리고 무례배의 리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청렴하되 자기 아버지가 1억 전을 주고 관직을 하고 있는 판에 무슨 청렴이야. 돈이 넘쳐나는 집안인데 이게 지금 효렴으로 들어간 거겠어요? 효자도 아니고 무례배를 이끌던 엄청난 거부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찬스로 관직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내가 진짜 500원 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그래요. 처음에 이제 등장을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죠. 낙양 북도위에 제소되었다. 처음에 도임하여 곧 오색 몽둥이 10여 개를 현의 사방문에 배치해두고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부유하고 건세가 있는 사람도 피하지 않고 모두 견책하였다. 북부위 북정문에 이제 그 수문장의 그 관직을 하고
하고 있었던데 이어서 중산식 건석의 숙부가 칼을 차고 밤에 다니는 것을 조조가 순찰하다가 붙잡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꾸짖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낙양북부 안팎에서 감히 금법을 범하는 자가 없었고 위험 있는 이름이 그러니까 조조의 이름이 잘못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가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지금 창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얘기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조조가 얼마나 강직했을까. 우리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건석은 서원 8교위라는 게 있어요. 후한 말에 십상시들이 세운 황실 경비병들을 이끈 8교위의 첫째가 상위 교위가 건석이에요. 건석은 황관인데 무관에 가까운 황관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황제 영제가 건석을 되게 신임을 해요. 자, 십상시에 황관 건석을 숙부를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그 조등이 이 건석을 발굴하면서 그러니까 황관이 되면서부터 키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석이 한동안 조등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었다라는 기록도 같이 있어요. 그럼 자, 십상시가 이병일 때 그러니까 조등은 거의 포스터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청유나 탕유나 황관들 황제한테 모두 다 인정받는 조등이에요. 조등이 죽은 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상태야. 근데 낙양 북문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건석이라고 해도 숙부가 범법행위를 했다 조조가 때려 죽인다고 거기에다 뭘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숙부라는 자가 정말로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조만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딴 놈도 아니고 배송지가 받아 적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거든. 진수의 삼국지에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달았다 그랬잖아. 이 배송지가.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 정보가 없으면 13주 황간의 건석의 숙부를 조조가 때려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건석은 조승 집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거의 업어서 키운 애들이란 말이야. 조승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자, 그 손주가 양자로 들였던 손주가 북문의 경비대장으로 딱 있는데 그 아무리 건석의 그 숙부라고 해도 정말로 그 걔가 있었다면 미친 짓이지 그잖아요. 조조가 대단한 놈이 아니라니까. 조조는 황금 수저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돈을 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아빠가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 컸던 할아버지가 있었던 애란 말이지. 그잖아요. 지금 당장에 진짜 막 돈 재력도 대한민국 최고고 그 정치적 영향력도 대한민국 최고인 사람의 손주가 경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청와대에 뭐가 좀 된다고 으쓱해갖고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조만전이라는 기록을 배송지가 받아 적은 건데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조조의 이름이 위명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낙양에서 뿌위 그 경비대장이 조등의 손주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 그 당시에 누구도?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권력자 십상시의 숙부라고 해서 조조가 뭔가 대단히 저거 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자꾸 하고 역사적으로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데 조조의 할아버지를 보면 된다니까요. 조조의 집안을 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건석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야 이 조조는. 근데 뭘 해서 뭐 할아버지가 가서 뭐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건석이 그리고 무장이에요. 무장에 가까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십상시를 데려온 황실 경비병의 그 8교위 중에 상위 첫 번째에 있던 상위 교위 건석이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저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건석을 어렸을 때 발탁을 했던 황간으로 발탁을 했던 할아버지고 걔를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나가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건석의 숙부가 그걸 몰라? 모를 수 있나? 이게 지금 구조가? 황간이 얘기했던 대로 10명이 가면 9명이 죽어 8명 9명이 죽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살아남은 애다가 건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 숙부가 그걸 몰라? 그러면 그런 일을 하러 갈 때 그 숙부는 이렇게 어이서 하고 줬겠어? 그잖아요. 황간을 악마화시키면서 뭔가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막 모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거를 왜 사람들이 저거를 하지? 어쨌든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는 이 생각이에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자대로 시각을 하라고. 저는 작가로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조조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뭐 4세3공의 원소가 엄마가 종이라니까 원소가 유명해지는 계기가 이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원소편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뭐 3년상을 2번을 했다. 그 짓을 원소는 할 수밖에 없었던 애예요. 근데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지멋대로 하고 살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 죽이고 이런 거를 지 무리들이 사람 죽이고 이런 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그런 애가 북부 관문의 경비사령관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게 건석이고 나발이고가 어딨어. 그냥 지가 때려 죽이고 싶으면 때려 죽일 수 있는 애였지. 그러니까 이게 조만전에 나와 있는 얘기고 배송기가 기록을 했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뒤에 동구현령이 되었다가 황건영이 일어나니 기도위가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위가 중량장 3군으로 나가는 그 중량장급이 같은 급이에요. 그리고 녹봉 봉급이 이미 태수급이랑 가까운 봉급이고, 그렇다면 그때 엄청나게 높은 관직이 있죠. 뭐 효령가, 아니 조조가 도대체 효령 청렴할 수 없는 집안에 있는 애가 무슨 부모를 잘 저거를 해서 뭐 효령가, 과거도 없었지만 효령에 그걸 했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영향력으로 장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쑥 올라간 거지. 그렇게 봐야지 그걸. 김하병과 보병 5,000명을 거느리고 앞서 영천에 와서 싸움을 도왔다. 바로 그때 장량과 장보가 패주하였고 조조가 그 앞을 막아선 것이다. 크게 한 무리를 죽이니 참사한 것이 만여급이다. 북발 진과 북 말을 빼앗은 것은 아주 많았다. 장량 장보는 죽을 듯이 싸워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조조가 황보성 주준을 책망하고 곧이어서 군사를 이끌고 장량과 장보를 추격하였다. 자, 이게 나간중 진짜 제가 계속 얘기지만 나간중은 뻥쟁이에요. 뭘 70%의 사실과 30%의 그거. 역시 나간중은 뻥쟁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장량과 장보는 이미 노식이 가두리 양식하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막 포위해서 들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주 지역에 있었다고. 근데 여기다 딱 데리고 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정규군이 황건군을 이기는 전세 역전을 시작했던 게 파제를 장사해서 죽이면서 시작되는 그걸 하고, 주주는 형주 쪽으로 내려가고 황보성은 이렇게 돌면서 연주로 올라가서 기주로 올라간다고 이러면서 황건의 주력군들, 그러니까 동군 깨고 뭐 깨고 이래가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장량 장보를 죽인단 말이지. 이 황보성 장군이 여기서 조조가 책망을 해. 뭘 책망을 해. 책망을 하긴 그잖아요. 얘기 드렸던 그대로 나간중은 뻥쟁이, 개뻥쟁이. 그것도 그러니까 조조는 이때 승리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황건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한 건 사실인데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지. 장량 장보가 여기 없었다고. 이제 그 뻥의 이제 데미의 마지막이에요. 막 현덕이 이제 간호와 함께 영천에 이르고 죽어라고 고함치고 소리를 듣고 또 불빛이 하늘에 밝은 것을 보고 군사를 이끌고 와보니 적은 이미 피하고 없어지고 말았다. 현덕 황보성과 주준이 만나서 노식의 말을 전하니 황보성이 말하기를 장량과 장보가 형세를 다하고 힘이 붙이게 되었으니 반드시 광정으로 가서 장각에게 의지했을 것이요. 현덕이 이 밤에 곧 광정에서 가서 싸움을 도우시오. 광정에 있거든요. 장량도 광정에 있어요. 장보도 저기 있다고. 그리고 이미 장각은 그때 죽어가고 있었다고. 개뻥들. 현덕은 명령을 받으며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돌아왔다. 중간쯤 왔을 때 한거를 호송하는 한때의 군마를 만났다. 한거에 탄 제수는 놀랍게도 노식이었다. 현덕이 크게 놀라 말에서 구르듯이 뛰어내려 그 영보를 물었다. 노식이 말하기를 내가 장각을 포위하여 장착파하려고 하는데 장각이 막 요술을 써서 그 바람에 이기지를 못했다. 조정에서 항문 하관 자풍이 와서 사실을 조사했는데 나에게 뇌물을 내놓으라고 했다. 내가 답하기를 군량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나에게 천자의 사신을 받을 돈이 어디 있겠소 라고 했더니 자풍이를 괘씸하게 여기며 조정에다가 내가 보류를 높게 쌓고 싸우지 않고 군심을 게으르게 한다고 말해서 영재가 진노해서 중량장 동탁을 보내서 내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고 나를 잡아서 서울로 돌아가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해요. 장비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성을 내어 호송하는 군인을 베고 노식을 구하자고 했으나 현덕이 급히 말리게 말하기를 조정에도 공론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찌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였다. 군사들이 노식을 둘러싸더니 가버렸다. 나간중 뻥쟁이 맞죠? 없던 얘기잖아요. 여기서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식이 이제 장군으로 중량량으로 해서 낙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주 쪽으로 들어가면서 가두리 양식을 했다고. 황건을 몰아 들어갔어요. 작은 싸움을 계속 이기면서 그 당시에 장각을 본토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 승리를 바라보는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였다니까. 장각군이 본군이 그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노식이 잘 막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가. 근데 좌풍이 뇌물을 주지 않고 거짓 보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기록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영재는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 큰 승전보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했던 대로 황보승은 일로 내려가서 파제를 꺾으면서 돌아서 연주에서 이기고 기주에 이제 본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걔네들 지역 근거지 쪽으로. 그쪽으로 계속 싸우면서 이겨가는 전사를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는 거고, 노식은 계속 연전연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래도 걔네들이 옴짝몰짝하게 막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영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영상 서두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였잖아. 그때 당시에 군대 비율이 어떻게 했냐고. 파제군을 황보성이랑 주준이 연합을 해서 깨잖아요. 주력 군대가 양주 이쪽에서 당시에 오랑캐들 이민족들을 막던 군대였거든. 정예 중에 정예병들이란 말이지. 정예병들을 황보성하고 동탁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탁을 황보성이 승전보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라면 그쪽에서 그 전방의 장수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록상에 보면 하진인가? 걔가 나중에 이제 십상시들을 죽이느니 마는지 막 이런 얘기들 막 오고 가고 있을 때 노식이 나와갖고 얘기하거든요. 말을 건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꼭 처형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갔잖아 지금. 노식이 파면을 당한 거 맞아요. 그때 좌풍 황간이 전했던 것도 맞아요. 그때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성물 보루를 높게 쌓고 다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딱 이거는 정석인 거야. 그게 어떤 목적이느냐에 대해서 전달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뇌물을 달라 그랬는데 안 줘서 거짓을 고했거나 둘 중에 하겠죠. 근데 노식이 하고 있었던 행위가 그거였어요. 가두리 양식. 저쪽에서 본진으로 몰아놓고 싸우고 있는 상태. 없던 애들이 여기 와서 노식을 보면서 그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저것도 그렇죠. 어쨌든 동탁으로 교체된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동탁은 황보성이랑 같이 이쪽에서 흉노랑 강족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민족이 준동하는 걸 막고 있었던 나라에서 말하면 정예 중에 정예인 군대를 이끌던 장군이었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간우가 말하기를 노신중량여성은 이미 체포되었고 다른 사람이 군대를 영도한다니 우리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탁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현덕이 그 말을 따라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갔다. 행군한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산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렸다. 현덕이 관우 장비와 함께 말을 모아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한나라의 군세들이 대패하고 뒤로 들판 가득히 황건적이 땅에 덮여오는 것처럼 보였다. 깃발에 천공장궁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현덕이 말하기를 이것이 장각이다. 빨리 내려가서 싸우자 하고 세 사람이 날듯이 날아서 군단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장각이 이제 막 패퇴시키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있으니까 유관장이 나타나서 그 돌격을 저지하고 그 때문에 장각의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50리를 패주했대요. 제가 뭔 얘기할 줄 알겠죠 이제. 역시 나간중은 뻥쟁이. 이게 지금 광종이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0월달경에 장량을 황보승이 죽여요. 그때 이미 장각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지금 그 앞전이든 뒷전이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때는 황보승이 이쪽에서 계속 이기고 올라가고 있는 시기였을 거 아니야. 세 사람이 동탁을 구하여 영체로 돌아왔다. 동탁이 세 사람에게 지금 어느 직책이 묻었다. 현덕이 말하기를 관직이 없습니다. 하니 동탁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장비가 크게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놈 구해줬는데 뭐가 이렇게 무리하냐. 이놈 죽이지 않고 내분을 삭히기가 어렵겠소. 하고는 문득 칼을 들고 막사로 돌아가 동탁을 죽이려고 했다. 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이 지위와 재산을 따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 같으니 벼슬이 없는 유물을 누가 알아줄 것이며 어떻게 장비 같은 통쾌한 인물이 세상의 은혜에 배반하는 인간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제 일장에 맞춰요. 와 4회분을 했네. 일장 하나만 가지고 나간중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나간중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한족의 삼국지라는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뒤에 모순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조조 편에서 대해서 얘기했잖아. 조조가 이런 거지. 개인의 능력이 출출하다는 건 알지만 그 집안이 얼마나 재산을 크게 가지고 있고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한간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을 어떤 식으로 쌓았느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조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지. 자기 아버지가 1억 전을 주고 관직을 샀을 정도면 그 재산이 거의 조승한테 나왔겠지. 그러면은 조승도 역시 황간이면서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황제 최측근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래도 그 역사에서 어떤 부분들의 일들은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역사를 해석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건석 관련해서도 그렇잖아. 뭐 힘 있는 자, 십상시니까 뭐 힘 있는 자로 뭘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석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십상시에서 돌격대장 행동대장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황실경비군 한 군을 맡았던 수장이기도 했어요. 황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건석 위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황제가 가장 믿었던 황간 중에 하나라고. 나중에 영재가 이제 저거 할 때 어떤 부분의 기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삼국지는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파헤치고 가고 있죠.